네, 요즘 언론에서는 원 MDB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상 최대의 사기 부패 사건이다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말레이시아 스캔들의 주범인 나집 전 총리에 대한 공판이 작년 2월에 처음 열린 이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스캔들에 관여했던 금융사들의 죗값이 생존을 위협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정돼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나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해보고 갈게요. 달러 가치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증시는 확실히 약세장에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어제 그 다우존스 지수가 한 650포인트 떨어졌죠. 장중에는 1000포인트 가깝게 떨어지다가 오늘 사실 시장 에너지가 지금 충족했으면 오늘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 지금 반등에 이렇게 지표가 좀 좋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시장 에너지가 충실했다면 전일 650포인트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 때문에 절반 이상은 상승하지 않겠느냐 하는 월가의 시장 참여들의 예상이었습니다는. 그러나 다우존스 지수는 오늘 또다시 20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29일 날 미국의 그 매크로 사이드에서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고 있는 팡주와 관련돼서 미국의 기술주 상종들이 29일 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되긴 했습니다는. 이런 기업 발표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은 그거에 대한 그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오늘 그 이렇게 소폭 상승했습니다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아마 사실 그 29일 날 이 팡스와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발표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불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제 그 성장률도 발표했습니다는 3분기 성장률이 30% 나오더라도 표심이라든가 향후 경기에서는 2차 팬데믹이라든가 경기 재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이제 이전에 레드 밀라지라든가 런아웃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레드 밀라지는 당선 선거 당일 때까지 결과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 하는 문제, 레드 밀라지 문제. 런아웃 현상은 만약에 당일날 바이든이 이렇게 그 승리한다 하더라도 사실 통치권자 입장에서 다음에 1월 20일 날 지키는 입장에서 불법을 이렇게 선언할 것이다.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 트럼프와 관련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29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국내 그 이렇게 금융사 입장 또 이렇게 달러 투자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죠. 오늘 달러 가치가 떨어졌죠. 93 레벨 정도. 네. 92, 93 레벨 정도인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가 절하고 시속에 우리 원달러 환율은 거꾸로 떨어지는 원화가 절상됐거든요. 이 측면은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내 수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위안화가 절하고 시속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측면은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일부 분들이 이게 저감이 있어 소위 체리피킹의 분위기가 굉장히 부쩍이 많은데요. 당분간 좀 더 지켜본 후에 이걸 하시더라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관심이 됐던 것이 어제 우리나라의 3분기 성장률이 1.9% 발표됐죠. 네. 시장의 컨센서스인 1.3%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1.9%에서 우리 경기가 상당히 좋았다 하는 이런 게 자아자찬한 모습. 어제 공교롭게도 아침에 이 자아자찬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한국은행이 브레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통계 방식에 대해서 어저께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2분기에 마이너스 2.2% 분모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2%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3분기 성장률은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수준인데 플러스 1.9%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2분기에 2.2% 떨어지고 마이너스 떨어지고 3분기에 1.9% 되면 절대 수준은
사실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분기 대비 방식이 분모 효과, 기저 효과 때문에 사실 한 분기만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경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그 판단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I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2분기 연속의 추세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4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2차 팬데믹 우려, 세계적으로 3분기에 세계 경기가 모든 측면에서 반등했지만 이렇게 4분기에는 경기 재도나 우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4분기의 성장률이 1.9%보다 낮게 나올 때는 이렇게 어제 자화자찬했던 모습에서 어떻게 올까 하는 측면이 사실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원화가 절상되는 것이 우리 실력이 증가해서 절상됐다 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반사적 성격이 강하다. 반사적 성격은 미국과 중국의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가 원달러까지 떨어졌다 했더라도 우리의 통제력과 관계없는 국가에서 원달러 환율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에 드는 것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남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은 내 자산을 다른 데 맡기는 꼴이다 하는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120원대 떨어지니까 지금 상태에서 또 체리피킹 달러를 사둬야 된다 이런 측면은 좀 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월가에서의 가장 큰 화두가 달러 약세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역시 환율이 최대 관심사인 만큼 관련 이슈 먼저 짚어봤고요. 지금 외신에서 국제적으로 금융사고를 저지른 금융사들의 죗값이 속속 결정되면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금융사들의 죗값,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라는 사태를 네.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그 각종 금융 사고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과거에 했던 행위들이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2008년, 2009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시켰던 이런 글로벌 인베스트뱅크 금융사들에 대해서 제값을 지금까지 얼마 치렀느냐 네. 굉장히 관심이죠. 네. 네? 사실 금융위기가 이렇게 해서 세계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요. 사실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고 이 달러 잔치를 했던 이런 데에 대해서 당연히 제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는 네. 지금까지 발표됐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들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더 많습니다는 주범이 16개 글로벌 금융사죠. 대표적으로 본인 자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JP 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다음에 체이스 맨해튼이라든가 이런 측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16개 글로벌 주범들만 지금까지 금융위기로 치른 제값이 무려 350조 원입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350조입니다. 그래서 거의 관련돼서 달러를 이렇게 성과로 받은 사람들이 전부 토해낸 이런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요 제값은 금융사의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금융주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코스트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프로핏이 떨어졌다, 수익이 떨어졌다 하는 측면에서 지급에 직접적으로 보면 이 제값 문제는 미국의 금융사들의 금융주의 투자 매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게 지금 상황과 결부되지 않는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값은 뭐를 치느냐 하면 법률적으로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값 치는 것은 사실상 뭐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값은 벌금, 합의금, 벌칙금 이런 문제 법률적으로 된 비용만 350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끝나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 제값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융사고를 저지르면 해외 금융사범들, 경제사범들은 어떻게 지금 제값을 치느냐 하는 각도에서 시청자분이 아직도 기억하시는 미국의 대형 본주형 금융사고에 해당되죠. 메이도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 이렇게 돼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메이도프, 도피 뭐 해가지고 굉장히 화두가 됐던 건데요. 이분이 이렇게 금융사건 이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도 방송에서 또 무슨 또 이렇게 상스러운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그 메이도프가 사실 그 폰지형 사고를 내면서 미국의 법률에서 이렇게 범죄를 때렸는데요. 벌칙금 법률 제형을 때렸는데요. 이때가 제 기억으로는 60대 후반, 정확히는 66세인지 68세인지 모르겠습니다. 60대 후반. 근데 중형이 150년 중형됐습니다. 그러면 66세에 150년 때리면 뭐냐 210살까지 살아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사실상 무기징역 아닙니까? 무기징역이 하려도 미국이 법률이 그렇습니다. 네. 죽더라도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50년 중형을 때려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피해가 됐는 앨런의 회계 부정 사건. 이게 CEO가 스케일링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한때는 유망한 CEO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앨런 그 부정 회계 그 사건이 되면서 24년 중형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벌칙금이 5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감되기 전에 본인 자신도 엄청난 재형 문제 때문에 사실 깜짝 놀라서 심장 쇼크 사례는 이래서 실제로 그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보면 금융사고가 저지른 금융사라든가 경제사범은 사실 생존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벌칙금을 치른다 하는 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내 금융사와도 연계가 되어 있었던 지상 최대의 부패 사건이었죠. 이 말레이시아 스캔들에 대한 금융사들의 죄값도 결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말레이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제도 이제 전 앵커가 이렇게 외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네. 사실 1MDB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죠. 그렇죠. 요즘 부쩍 등장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옵티머스 사건과 비슷하다 해서 사실 부쩍 많이 등장하고 사실 옵티머스 사건과 연관시키는 구조가 있습니다는 사실 구조상으로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 이 사건의 빌미는 2009년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사실 부실채권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채권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설이 등장하면서 2018년 마하티라 총리가 들어오면서 이 사건 전부를 밝혀지면서 지난해 2월서부터 여기 주범에 해당되는 말레이시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총리가 됐습니다. 최고 통수권자. 여기에 사건 전부를 되면서 공판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공판이 시작돼서 지금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죄값들이 속속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국내 금융사도 또 국내 보험사라든가 증권사도 관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 많이 국내 언론도 등장한다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의 전반은 그렇습니다. 2009년이죠. 금융위기. 항상 사회가 어지러울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적은 아주 좋죠. 경기 부양을 되겠다. 금융위기에서 마하티가 경기에 대해서 타격을 받으니까 금융위기에 대해서 금융위기에 극복하겠다는 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말레이시아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국채.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말레이시아 총리가 나잡 총리거든요. 그래서 첫 해의 국영기업에 해당되는 1MDB인데요. 이 MDB가 말레이시아의 국영 석유를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나잡이 주관했거든요. 그래서 대내 자금을 유치하는 이런 것이 사건의 빌미였습니다. 근데 이게 첫 해 2009년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 국가의 국영국채를 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파티를 전개한다든가 여기에 중간책에 해당됐던 사람이 마치 황태자 역할을 하던 이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부실화됐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2015년서부터 부실채권 규모가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이것이 2018년서부터 마하티르 총리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사건의 빌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성공했냐면 초기 단계에는 이 나잡도 사실은 본인 자신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IPIC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때에 2009년에 잘 나갔던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원전이라든가 그랬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입니다. 네. 국부펀드에 해당되죠. 세계에서 최고의 담보하면 최고의 신용을 얻는 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나잡 총리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국영석업체를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나쁜 의도가 되니까 제대로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해서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하는 국부펀드를 이렇게 해서 1차, 2차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IPS 간에 이렇게 모집했습니다. 대단히 성공했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3차에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수료를 주는 IPC 띄워
단독으로 했던 겁니다. 규모상으로는 천금억에. 이게 사건의 빌미다. 그래서 앞서 봐 같이 금융위기에 국가 전 세계적으로 돈을 양적으로 정책이라든가 하는 돈을 풀고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국영서구 펀드 나잡이 이렇게 하는 이런 하다 보니까 자금이 몰린 상태에서 욕심이 탐욕이 증가하고 탐욕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자금을 이렇게 많이 모입한 사건이 국제적으로 세계 최대의 사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말레이시아 스캔들이 21세기의 최대 부정부패 사기 사건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간헐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이 신흥국에 이렇게 해서 최고 통수권자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왜 최고 통수권자가 결부되겠습니까? 국영 석유 담보를 하겠습니까? 신용 문제죠, 신용 문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 스캔들의 주체가 말레이시아 최고 통수권자가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국영 서부 담배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아주 빌미가 됐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원 MDB 얘기할 때 꼭 얘기 나오는 게 골드만삭스가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거에 의해서 홍콩을 통해서 사실 그 제지는 제값도 나와서 국내 이 규모가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골드만삭스가 주관했거든요. 이걸 따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도 뇌물도 주고 이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값으로 나오는 거죠. 감사는 딜로이트가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주관사를 골드만삭스가 있다. 그 다음에 감사를 딜로이트가 있다. 누구도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구조를 짰습니다. 네. 구조를 짰으면 홍보를 해야죠. 돈을 유치해야죠. 홍보회다 보니까 결국 이 홍보의 대상자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처음부터. 네. 그래서 디카프리노 아시죠? 디카프리오. 그렇죠. 할리우드 배우죠. 예, 미란다 커 다들 아시겠죠? 린제이 로한 이런 걸 통해서 린제이 로한은 중간책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성대한 파트를 하면서 이분들이라 그러면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이 이렇게 요 문제와 관련돼서 다른 측면에서 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홍보를 나아가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화두가 됐던 사항이죠. 왜 이것이 디카프리오까지 나설까, 미란다까지 나설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신용이 생기다 보니까 초기 자본을 누가 뿌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초기 자본 뿌릴 때 힐튼의 홀튼 상속녀인 브레스 힐튼이 여기 초기 자금하다 보니까 줄여서 자금 넣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보험사라든가 증권사 특정 보험사라든가 증권사 명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자금 많이 투여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스캔들이 터지다 보니까 국내 관련된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도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 마무리되는 이렇게 나잡의 공판 문제 그 위에 이렇게 제값을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하는 것도 국내에서 사실은 알려지지 않게 이렇게 관심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셀러브리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네네. 그만큼 21세기 지상 최대의 사기 부패 사건이다 하면 규모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규모 규모가 크죠?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 그 위에 부실화가 이렇게 된 측면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가 좀 네. 적어서 공식적인 통계가 2015년에 마지막 공식적 통계였습니다. 이거보다 한 1.5배 이상 증가했지 않았느냐. 그 부실화 과정이 부실화하면 한 번 신용이 불량하면요 계속 부실화가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부실화이기 때문에 가장 공식적인 이렇게 그 통계가 2015년에 부실채권 규모인데요. 이때까지 밝혀진 게 120억 달러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돈으로 보면 우리 돈으로 한 14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나잡 총리한테 얼마큼 갔냐? 여기에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정도 갔습니다. 이것이 말레이시아의 그 스캔들 사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최고 통수권자 결부되기 때문에 요 이렇게 45억 달러를 또 돈 세탁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한번 11월 달에 우리가 보면 조세 피난처와 관련돼서 통계가 나올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돈 세탁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때는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국내에도 금융사고가 많이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와 연관돼서 나중에 그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 문제에서 정리해드리고요. 결국 이렇게 사건 전부 부실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실화되면 돈을 더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임도 그렇습니다. 옵티머스도 이게 부실화되니까 다시 넣어 있죠. 윗게 빼서 이렇게 넣죠. 윗돌 빼서도 밑으로 넣죠. 이런 게 이제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이렇게 보시다 했습니다. 자꾸 부실화되니까 돈을 더 넣어 있죠. 왜냐? 부실화 정보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보면 중화경제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에는 미국에 굉장히 친미국 정책을 취했거든요. 네. 근데 나잡 총리가 어떻습니까? 지금의 보우소나루가 중남미 트럼프 하다가 사실 트럼프가 버리다가 어디를 갔습니까? 중국으로 갔죠? 갔죠. 네. 마찬가지로 나잡 총리가 그때 당시에 1대1로 계획 이것 때문에 미국과 마찰 과정에서 친미적인 성향을 헛는데도 불구하고 급한 나머지 자 중국으로 쫓아갔던 거거든요. 네. 중국은 1대1로 계획을 하고 자 1대1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사실 뭐냐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함께 1대1로 계획에 이렇게 가장 중심지 역할을 했을 기 때문에 털썩 중국 입장도 관심을 가졌었죠. 관심을 가졌는 이런 상태에서 자, 이 국토는 한 국가는 어떻거나 대통령께서 이렇게 책임져야 될 것은 국가는 뭐냐?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국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국민이라는 것은요, 국토라는 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무슨 우리의 공무원 사건도 있습니다는 네. 자식입니다.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자식입니다. 그 나쁜 짓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느냐 하는 측면에 우리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는. 자, 말레이시아 최고 통수권자가 이 문제를 결부돼서 미국과 마찰하는데 군사기지까지 화급한 나머지 말레이시아 국토를 중국에 주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주 화두가 됐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과 마찰의 빌미가 될 만큼 이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과 정치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뽑아준 정치인에 대해서는 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스테이트먼트 정치가다. 근데 정치꾼들은 뭐냐? 다음 세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국민의 이익을 할 때는 국민의 이익은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 그게 정치꾼이지 않습니까? 네. 정치꾼들의 모습이 사실 어떠냐? 급한 나머지 이 국가 구성의 3요소에 해당되는 영토까지도 이렇게 다른 나라에 중국에, 제공하는 네. 이런 쪽에 관련해서 외교적으로 보면 미국과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이런 대단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집 전 말레이시아 총리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도 파장이 컸다고 들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나집 전 공판 이후에 꾸준히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고랭이인데도 불구하고 네. 마하티라 총리가 사실 그 재등장했으니까 우리가 보면 마하티라 총리가 이 재등장할 때는 고령이시거든요. 근데 1997년에 마하티라 말레이시아 총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느닷없이 마하티라 총리니까 오보지 않느냐 이렇게 언론에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기 당시에 말레이시아로부터 아시아 위기의 전파를 방지했던 굉장히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위대한 최고 통수권자 이렇게 어려울 때 재등장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마하티라 총리가 재등장했거든요. 정리하면서 지금은 다른 그 분으로 말레이시아 총리가 바뀌긴 했습니다는 위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국민의 소위 원로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서야 된다는 측면도 말레이시아 아까선인데요. 어쨌든 아주 강도 있게 이 문제를 뒤집었죠. 그런 측면에서 마하티라 총리 일가는 역적으로 몰리는 최대 풀명에 됐습니다. 그리고 원 MDB 사건이 지상 최대 사기 사건이 이래서 지상 최대 사기 사건이라는 불명예를 붙였고요. 예.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돈도 깨끗이 벌어야 됩니다. 부정부패 뇌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내가지고 돈 벌으면 그런 뭐냐 그 금융사의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깨끗한 돈을 벌어있죠. 부정부패에서 돈을 벌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떼내기 위해서 아시아 담당이 말레이시아 나잡 총리와 영합해서 굉장히 뇌물을 많이 준 거로 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별천급 이번에 확정됐죠. 홍콩에서 4천억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추가 비용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체도 역대 최고다 이렇게 얘기가 지상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일단 디카프리나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때문에 중요한 이렇게 영화를 저는 영화를 좀 잘 보지 않습니다는 그게 중요한 배역들이 다 이렇게 안 맞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사람도 한번 처신을 잘못하면 해당에 자기 본업만 충실해야 되는데 자기 본업에서도 밀리는 이런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캔들과 관련된 한국의 금융사도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는 이론적인 모습이 돼서 모두가 게임 시어리에서 보면은 사기 사건이 저지르면 모두가 전부 뭐냐
해외에서는 해자가 된다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범일수록 그런다. 그리고 깨끗한 돈을 벌여야 된다. 연루된 돈을 벌어서 무슨 뭐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다다 하면 그 돈 깨끗이 벌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 돈도 뭐냐 깨끗하게 벌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교훈을 남겨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금융사고가 많은 나라입니다만 금융사고를 저지른 경제사범이나 금융사들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금융사고 우리나라의 금융사고를 저지른 금융사, 해당 금융사라든가 경제사범에 대해서 처벌이 가장 약하다. 그리고 수익이 편취된 부분에 회수도 잘 안 된다 하는 측면은 잘들 아시고 시청자분도 저보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앙일보인가요? 제가 중앙일보에서 요거와 관련돼서 한면 특집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전해주면 금융사고가 저희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그 이렇게 보면 금융사고, 중앙일보 때려서 금융사고 때리면 그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처벌이 솜방망이시다 보니까 이 자체가 과감한 금융회기를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여러 가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다 하면 하드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이렇게 해서 위상이 증대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금융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대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무슨 게이트, 무슨 게이트 역대 터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 때에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우리 대통령 역사상 탄핵이라는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는 이러한 쪽에 어찌됐든 이렇게 이회 정부가 어떤 정부가 태어나든 간에 우리 정치 역사상 보면 굉장히 불명예입니다. 이런 사건이 되는데요. 금융사가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그 기사 보면 금융사기의 천국이다. 오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계 나온 것을 고스란히 얘기했습니다. 금융사고 빈도수 볼 땐 한국이 1위다. 그 다음에 멕시코다. 그리고 인도다. 아르헨티나다. 이런 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통계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른 이렇게 다른 그 언론사의 그 통계도 제가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를 맡고 있습니다는 그런 그 다른데 훌륭한 기사라든가 내지는 교훈을 갖고 있는 기사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칭을 밝히고 반드시 그것도 매일경제든 뭐든 읽어야 됩니다. 내가 소속돼 있는 이러한 그 이렇게 논설위에서 남의 신문사를 그 배척할 필요는 없거든요. 개방형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사고가 많이 받은 국가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은 이 금융사기라든가 전부 부정부패에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10대 대국이면 우리가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후진국이는 부패와 경제성장의 부패에 경제적으로 긍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10대 대국이 되는 상태에서 하드웨어 측면 10대 대국이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사람이 몸체가 커지면 지능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뭐냐 비이성적 예를 들어서 지금 시쳇말로 이렇게 또라이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한국 지금 금융사고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야 된다 하는 쪽에서 보면 성장과 부패 간에 이렇게 역관계가 되거든요. 부정부패가 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다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허탈한 감정, 특히 기득권일수록 권력층일수록 되면 허탈한 감정이 되면서 사실 그 경제 의욕을 꺾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 대목이 지금 한국이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우리 경제에 나아갈 방향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 정부는 사실 출범 초기부터 적폐청산을 주장해 왔고 깨끗한 사회를 강조해 왔는데 이 신념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한 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가장 초기 단계 호감을 가졌던 게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입니다. 깨끗한 사회를 구명하자. 이건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이 현 정부를 지지했고 아직도 사실 지지했던 세력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 부패 청산은 렌트, 기득권에 의한 경제적 이코노믹 렌트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기득권 권력층일수록 처신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이 생각하는 프로보노 퍼블리커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금은 더더구나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사실 국민의 자발적 협조에서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라는 평가도 받고 경제 충격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적폐청산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강조하신 이런 점이기 때문에 자 다른 국가들은 고개 국민을 울리는 사람은 100배 1벌 100개 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뭐냐 이런
왜 금융사고가 중앙일보 이렇게 보면 세계에서 금융사고의 천국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사고를 저지른 또 사고에 관련된 금융사, 경제사범에서 처벌이든가 죗값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사건 이것이 얼만큼 권력과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코리아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코리아 게이트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이 대목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저희들이 뭐냐 깨끗한 정보를 원했지 않습니까? 깨끗한 정보를 원하니까 진짜 고객을 울리고 국민을 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뭐냐 이렇게 새벽에서 방송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거 이렇게 뭐냐 출연료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뭐냐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네. 뭐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하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는 이거 하는 목적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벽 1시, 2시부터 이렇게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이렇게 사고에서 가진 사람들 이거 101조를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게 지금 뭐냐 정부의 공적 자금에 이렇게 주운용 주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고객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재산을 벌려주는 이 각도에서 벗어난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경제사범들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일벌 벌배 해당 금융사에서는 모든 이렇게 공과 관련된 이런 거래에서는 일단 배제시키는 이런 모습이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기대를 했던 적폐청산 깨끗한 정부, 깨끗한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항이 아닌가 지금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서 관련된 사람은 저쪽에 숨고 있고 있습니다는 지금 뭐냐 거기에 관련된 사람 어제도 강남 지역에서 강의했는데요. 네.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것이 좀 많이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새 외신들 사이에서 원 MDB 말레이시아 스캔들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정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가 옵티머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면 좋을지 인사이트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